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도입된 순위투표제로 인해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전역 감염 사례 가운데 31%가 델타 변이 감염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과 2주 사이 3배가 증가한 겁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초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쇼핑몰에서 백인 가족과 흑인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툼에 백인 엄마가 총기까지 꺼내들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388명, 사망자는 288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84명, 사망자는 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26명, 사망자 3명,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3명,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9시에 끝나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이전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순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실시된 예비선거는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기존의 선거와 달리 선호도에 따라 후보들의 순위를 정하는 선호투표제로 진행됐습니다. 1순위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해도 다음 순위 후보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가 당선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 도입된 순위투표제는 승자 예측은 물론 결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호도 1위표를 50% 이상 획득한 후보자가 나올 경우 바로 당선이 결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 후보를 제외한 후 다시 집계를 반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오늘 투표가 마감되면 1순위 득표 결과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순위 분석 집계는 일주일 후인 29일 발표되고 부재자 투표 결과는 다음 달 6일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최종 결과는 7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란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전역 감염 사례 가운데 31%가 델타 변이 감염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감염 사례가 불과 2주 사이 3배나 증가한 겁니다. 어제 더힐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구의 코로나19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달 초 미 전역 감염 사례 중 31%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22일 기준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신규 감염 사례의 2.7%를 차지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3배가 증가한 겁니다. 다만 더힐은 31% 수치를 CDC가 공식 확인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5일 기준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신규 감염 사례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18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강해서 올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델타 변이가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며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강하고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전염성은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도 6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57%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8%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22일 기준 18세에서 29세 성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이 3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18세 이상 전체 성인의 57%, 65세 이상 성인의 8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CDC는 8월 말까지도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가 올해 3월에서 5월 18세 이상 성인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8세에서 39세 미국인 25%가 백신 접종을 반대하고 23%는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모르겠다는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우려되거나 자신보다 백신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모르겠다거나 향후 접종하겠다는 응답자의 39%는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면 접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CDC는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의 안전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진 데다 델타 변이 때문에 코로나19는 경제에 여전히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하원 특별소위원회를 위해 준비한 발언문에서 광범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경제 회복에 강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례 없는 통화 및 재정 정책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할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급속한 성장은 침체 수준에서 경제활동이 계속 회복하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경제 전망에 계속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고 있고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줄일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졌고 새 변이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물가 압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도 특정 요인이 완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로 후퇴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주요한 정책 변화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원들은 2023년까지 금리를 적어도 2번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970만 명, 무려 15.2%나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970만 명이 늘어 총 7,400만 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새 가입자 수가 15.2%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자 역시 약 12만 4천 명이 늘어 총 680만 명이 됐습니다. 두 제도의 가입자는 총 8천만 명으로 역대 최다치이자 미국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난해엔 메디케이드 성인 신규 가입자 수가 어린이의 2배였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메디케이드 전문가인 레이첼 가필드는 과거 경기 침체기에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었지만 어린이 위주였다면서 이번에는 신규 가입자 대다수가 성인이라서 흥미롭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사람들이 대거 가입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자료는 메디케이드가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버드대 TH 찬 공중보건대학 연구원인 페가 코라미는 메디케이드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를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실직자가 늘지만 메디케이드 덕분에 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국이 알츠하이머병의 신약을 승인한 후 자문위원 3명이 이에 반발에 사임했죠. 이 가운데 한 명인 캐슬하임 하버드대 의학교수가 이 약에 중요한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최악의 승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 전 위원인 에론 캐슬하임 하버드대 의학과 교수는 어제 CBS에 출연해 최근 FDA가 알츠하이머병의 신약을 승인한 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승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슬하임 교수는 중요한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FDA는 아밀로이드 응집의 대리 지표와 연관된 이론에 근거해 이 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이 신약은 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약물로는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신약은 베타 아밀로이드로 불리는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의 제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많은 전문가는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가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FDA는 외부 전문가 그룹인 PCNS 자문위의 반대에도 약을 승인했습니다. 캐슬라임 교수는 FDA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사 바이오젠은 당초 이 약의 임상시험 2건을 진행했지만 약효를 보이지 못하자 2019년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추가 데이터 검토를 통해 약효가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밤 사이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최소 8명이 부상을 입고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남동부 일대에서는 열대성 폭우로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사이 시카고 대도시권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극심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특히 시카고 남서 교외 도시 우드리지를 중심으로 한 듀페이지 카운티에는 시간당 풍속이 217km에 달하는 토네이도까지 덮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 강타 시점을 20일 밤 11시 10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토네이도의 강도를 후지타 규모 EF2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실사 결과에 따라 EF3로 상향 분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시카고 도심에서 불과 20에서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구조 당국에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전력 공급업체 커메드는 21일 오전 2시 기준 시카고 일원의 3만 3천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와 폭풍은 남동진하며 인디애나주 사우스헤이븐 지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남동부 엘라베마주에서는 어제 열대성 폭풍 클로댓이 폭우를 뿌리면서 아동과 청소년 등 10명을 포함해 최소 1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클로댓은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열대성 폭풍이자 미 본토에 도달한 첫 번째 폭풍입니다. 클로댓 이동 경로에 놓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열대성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과 노조들이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고 여객기 내 승객들의 폭력 행위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미국 내 항공사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10여 곳은 어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기내 폭력 행위를 한 승객을 공개 소추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항공운송협회와 전미조종사협회, 전미교통직원노조, 프로승무원연합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기내 폭력 사건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특히 연방정부가 연방법에 일치하는 형벌 집행을 통해 항공 안전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운송협회는 아울러 스티븐 딕슨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별도의 서한을 보내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연방항공청이 무례한 승객을 상대로 무관용 정책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많은 승객이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연방항공청이 연방검찰과 협력해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게 영구적인 여객기 탑승 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쇼핑몰에서 백인 가족과 흑인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툼에 백인 엄마가 총기까지 꺼내들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뉴스위크 등 언론은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쇼핑몰에서 백인 가족과 흑인 가족이 충돌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쯤 밴쿠버의 한 쇼핑몰에서는 백인 가족과 흑인 가족이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가운데 백인 가족 중 엄마가 총을 꺼내 흑인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 백인 여성은 흑인 가족 가운데 자신의 자녀와 시비가 붙은 청소년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백인 여성의 도발에 흥분한 흑인 청소년이 달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은 제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입에 소극적이었고 양측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두 가족이 흩어질 때에도 백인 여성은 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밴쿠버 경찰국은 두 가족이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딸들끼리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인 여성은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뽑았다면서 장전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총을 꺼내든 건 충격적이고 백인이 흑인을 향해 총을 겨눈 것에 대해 인종차별적 동기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핑몰 측의 소극적인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보안 요원들이 총기가 등장한 지 20초 만에 대응했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제 총영사를 비롯해 영사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선거 관련 시스템 및 장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장원삼 총영사는 이번 모의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등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예정이고 향후 재외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오늘 그랜드캐니언에서 50대 등산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등산객은 최고기온 화씨 115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20일 그랜드캐니언 마뉴먼 크레이크 인근 트레일 코스를 걷다가 더위에 지쳐 쓰러졌고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이 출동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여름철 그랜드캐니언의 일부 등산로 온도는 그늘에서도 화씨 120도에 이를 수 있다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협곡 안쪽 지대에서 등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면서 소상인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1,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예비 사업주의 궁금증을 48시간 이내 처리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응답 처리 시간이 50% 단축되고 5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규모 업체들에게 부과된 미납 벌금을 최대 75%까지 탕감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팬데믹 기간 동안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이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미납 벌금을 75%까지 탕감해주고 2020년 3월 7일 이전에 부과된 벌금과 이자 역시 2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시는 각 기관들이 업체들에 부과한 벌금에 대해서도 우선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